어쨌든 저도 그 멀티모달 모델을 계속 연구를 했었었고, 그리고 저번에 데이터 얘기를 했었던 것도 결국 이 멀티모달 모델에 어떻게 하면 좀 시간적인 그 데이터를 더 넣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어떤 게 좀 올바른 아키텍처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데이터 구조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부터 데이터에 어떻게 시간 값을 그 같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합치고 그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저번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멀티모달 메디컬 모델에서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이런 멀티모달 모델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스터디에도 많아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뭐 이미지 플러스 테이블 데이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지랑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합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부터 계속 많이 했지만 이제 이 연구로부터 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서 마지막 레이어, 그다음에 리스크 팩터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걸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그 CBD인지 노말인지를 예측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 다른 이제 원래 펀더스코피에서 볼 수 없던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거로 생각했고, 실제로 AUC도 더 높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가장 초기적인 모델인 건데, 어쨌든 간에 뭐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도 몇 주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테이블 데이터를 결국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인베딩을 어떻게 시킬 거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테이블 데이터가 원래는 뭐 물론 이제 테이블 데이터 한 1000개씩 쓰는 논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가령 한 뭐 열 몇 개 정도의 테이블 데이터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할때 사실 열 몇 개 정도의 테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상당히 애매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에다가 이걸 넣는다고 하면 인베딩을 주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는 것 같고, 인베딩을 할 때 리니어 프로젝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테고리컬 밸류로 바꾼 다음에 그걸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논문 발표할 때 한번 했었었던, 시간 정보를 같이 넣은 이제 타임 어웨어 임베딩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이제 이거 말고도 물론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거를 그리는데까지 시간을 많이 들일 순 없어가지고 사실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좀 퀄리티가 낮기는 한데, 대충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10시에 헤모글로빈이 12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인코딩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로 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저희도 이제 썼던 방법이 리니어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정해진 행렬 W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상수 행렬인 B를 또 더해 줍니다. 그래서 E는 WX 플러스 B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원을 세 개로 늘린다고 해가지고 자유도가 세 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여전히 자유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보량이 12 숫자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뭐 더 넣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좀 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 있는 카테고리컬 인코딩이나 타임 어웨어 임베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뒤에다가 리니어 프로젝션을 다 붙여주긴 해요. 이제 개념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리니어 프로젝션이었고, 카테고리컬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지를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나눠본다고 하면은 뭐7 미만 하나로 둘 것 같고, 뭐 7에서 9 사이, 9에서 12 사이, 그 다음에 뭐 12에서 17 노말 레인지를 있고, 그 다음에 17 이상 이런 카테고리를 둬가지고 12라고 하면 네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000 10인데, 이제 이걸 원화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리뉴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뭐 차원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숫자를 조금 더 이제 뭐 0이나 1이 아닌 값으로 맞춰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타임 어웨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논문에서 나왔던 좀 특별한 임베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를 언제 했는지 시간이랑 그다음에 델타 타임 이전 검사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리고 이벤트 타입
예를 이건 같은 경우 이제 헤모글로빈 측정한 거니까 이제 헤모글로빈의 대항에 들어갈 거고 실제로 이제 이벤트 종류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밸류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컬 밸류 그이 논문에서는 카테고리컬 밸류로 바꾼 다음에 원어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뒤에 리니어 프로젝션이 붙을 거고 사실 이 타임이나 이벤트 타입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다 카테고리컬 밸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원어드 인코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카테고리컬 밸류 그냥 카테고리컬 밸류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값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면은 뭐 그래도 좀 더 정보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결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베딩 방식이 이제 이 모델의 성패를 가르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러닝 메소드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고 사실 보통 저희가 뭐 한 6개 정도의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그레션을 많이 쓰고 그게 아니라 뭐 12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12개는 아니고 한 20개 정도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고전적인 머신러닝 방법 뭐 SVM이나 GB, XG 부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사실 그거랑 이제 뉴럴넷이랑 그 정도 파라미터 크기에서는 그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따서 쓰기가 좋다는 이유로 뉴럴넷 같은 걸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 트랜스포머 같은 게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어텐션 학습을 시켰을 때 거기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를 다른 트랜스포머의 결과물들이랑 합치는 것이 조금 더 리즈너블 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이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뉴럴넷이나 트랜스포머를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 자체의 성능을 높인다기보다는 아까 봤던 이 컨캐트네이션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리즈너블하게 잘 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 학습을 그 뉴럴넷이나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하면은 더 이제 이펙티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간단히 얘기했었던 탭PFN이 있었죠. 이거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저도 사실 저번 주에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다가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그 variable 사이에 그 커널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그 화살표 그래프들 사이에서 함수도 이제 이니셜 값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함수가 뉴럴넷이 될 수도 있고 뭐 트리 아니면 이제 뒤에서 볼 뭐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도 다 이제 아웃풋 값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함수들의 일종이고 이제 여기다가 처음에 그 루트 노드에다가 음, 그 임의의 노이즈를 인풋을 해줍니다.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또 정해져 있고 노이즈를 인풋을 해줬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함수를 따라서 프로파게이션이 될 텐데 그 프로파게이션이 된 값들 중에 두 가지 ft 값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xy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풋 값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f를 고르고 어떤 t를 고르냐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많이 달라질 텐데 이런 아웃풋 데이터의 셋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링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친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하나당 이런 XY의 셋이 이제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노드를 고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그 베이지언에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역할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sin x 플러스 x 뭐 실제로 이제 뭐 sin이나 코사인이나 스텝 펑션 뭐 x 절대값 이런 것들을 뭐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어떤 함수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피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 이제 그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MLP를 쓰거나 아니면 리니어는 사실 이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거니까 뭐 뉴럴넷을 쓴다고 하면은 사실 뉴럴넷에서 저희가 그 강의 같은 걸 들으면은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웃라이어 값들과 다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그냥 그 아웃라이어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럴넷의 뭐 기본적인 정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뉴럴넷을 열심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베리어블이 x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델이 더 복잡해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sin x 플러스 x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뉴럴넷으로 피팅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이 정도 직선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캣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컬 그 아웃풋으로 내는 거라서 사실 이런 연속 펑션에는 알맞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탑 PF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그 모델 구조
모델의 구조, 그러니까 커서 스트럭처랑 그 사이에 있는 메커니즘을 전부 다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그 XY 샘플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것들의 가중치를 잘 정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피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탭 PF는 어디에 잘 쓸 수 있냐고 하면은 좀 이론적 베이스가 확실하고 우리가 어떤 어 이런 예를 들어 sin x 플러스 x 같이 사실 이거 x 하나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적을 때 그리고 이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들이 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있을 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띈다 아니면 뭐 사인 함수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탭 PFN을 쓰면은 훨씬 더 그 오버피팅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예시도 이제 이중슬립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로 예쁘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뭐 캣부스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탭 PFN으로 사용하면은 이제 올바르게 그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 좀 더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인지 모를 때 이런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다른 모달리티랑 합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달리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한 태스크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막 그 디터미넌트 모델이 성패를 가르는 그런 디터미넌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모달리티를 고르는 것도 특히 메디컬 영역에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패솔로지 데이터에다가 그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합치고 이런 것들을 해버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지, 연구용으로 얻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임상에서는 이걸 막 루틴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너무 모달리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오버피팅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달리티를 늘릴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너무 조금 쓰면은 실제로 그 애큐러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뭐 테이블 데이터 몇 개만 쓴다고 하면 사실 테이블 데이터 사이의 파라메트릭 어썸션들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럴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뭐 리그레션을 하고 아니면 뭐 그 파라미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가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또 이것도 부정확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당히 잘 골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지표들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루틴하게 하는 검사들. 근데 사실 이제 루틴하게 하는 검사들이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두 개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고 루틴하게 하는 검사들 그리고 좀 그 다른 병원에서도 자주 하는 그런 검사들을 모달리티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임퓨테이션, 없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사실 앞에서 나온 모달리티 셀렉션이랑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없는 모달리티가 있을 때, 사실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데이터를 아예 빼버릴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 하나만 없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걸 임퓨테이션 하는 방법들은 고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 nearest neighbor나 아니면 마이스 같은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 중에 일부 아니면 하나를 이제 마스킹을 시킨 다음에 그 마스킹된 포인트를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원래 마스킹이 아니라 원래도 데이터가 없는 부분까지도 잘 예측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발표할 논문 중 하나인 그 라이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기반으로 한 거고 2023년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논문을 고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2023년에 이제 메드 아카이브에 나왔는데 뭐 별로 인용도 안 되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 자체는 그냥 꽤 그럴싸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하고 이것도 템퍼스에서 나온 건데 어, 템퍼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연계된 이제 2,000개의 헬스케어 인스티튜션과 1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뭐 데모그래픽 디테일이나 메디케이션, 바이탈 사인 그리고 프로시저 코드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뭐 몇 가지 구조는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MLP 구조를 거쳐가지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토큰을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연속된 컨티뉴어스 밸류를 예측을 하는 방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소듐 프레딕션이었던 것 같은데 소듐이 137이었는데 그걸 가려놓고 프레딕션을 한 다음에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기본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쓰이지 않는 게 타임 디케이 모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observation 데이터랑 쿼리 데이터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이제 그 모든 이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임퓨테이션을 하는데 쓰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자가 그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 가까운 날짜에 있는 데이터들이 더 relevant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런 컨스턴트를 곱해가지고 이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키에다 곱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쿼리에다가 그 키에 쿼리랑 키를 내적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다 밸류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어텐션을 구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키에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델타 t가 들어가서 그 어텐션에서도 이제 그게 디케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라이프가 조금 더 어, 그 실제 값과 비슷한 추론을 했다, 이런 게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루코스, 칼슘, 뭐 ALT, 뭐 소듐 같이 뭐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얘가 임퓨테이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가 안 쓰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 기존에 쓰던 이제 마이스나 그 KNN 같은 방법도 사실은 꽤 잘 작동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에 나왔는데 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도 그때부터기 때문에,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임퓨테이션에 대한 고려를 좀 덜 해도 돼서 그 셀프 슈퍼비전이 잘 있을 거기 때문에 임퓨테이션에 대한 고려를 좀 덜 해도 돼서 이게 많이 인용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 그냥 컨셉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논문은. 그 다음에 모달리티끼리 어떻게 퓨전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그냥 벡터를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다른 모달리티랑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512개의 파라미터랑 이제 12개의 파라미터랑 어차피 이제 다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다 선형 결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것들이 다 선형 결합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달리티끼리 상호작용도 잘 반영이 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팬시하게 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괜찮긴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들을 더 찾아보면은 이제 그 메디컬이 아닌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메디컬에서도 텍스트랑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끼리 어느 정도 얼라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아지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강아지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사실 비슷한 그 인베딩 공간에 존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끼리 그 얼라인을 시켜주는 거고, 그러면 그 강아지 사진과 강아지라는 단어랑 어 이제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인코더를 통과를 하고, 거기서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했을 때 이제 그거가 좀 가장 높게 나오고, 강아지랑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상관도 없는 뭐 연필 이런 게 같이 이제 그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코사인 시뮬러티 상에서 거의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클립이고, 그 다음에 그 클립이 이제 메디컬 쪽에서도 그 텍스트랑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반환하는 데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테이블 데이터나 이런 거에선 조금 많이 그런 건 없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컨캐트네이션보다 조금 더 이제 상호작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2023년에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아이린이라는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그 바이다이렉셔널 멀티모드 어텐션 블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보면은, 여기선 이제 그 모달리티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사실 이미지랑 텍스트라서 클립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선 그렇게 하진 않았고, 대신에 하나의 헤드에서는 이제 그 QKV를 다 텍스트를 쓰고, 하나의 헤드에서는 그 쿼리만 텍스트의 것을 쓰고, 키랑 밸류는 그 이미지 패치 걸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하나에서는 이제 그 이미지에서 쿼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키랑 밸류는 다 텍스트의 것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이미지 쪽으로 유니모달 헤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총 네 가지의 헤드를 만들었더니 오늘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그 기존의 방식대로 뭐 컨캐트네이션을 시키거나 했던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 좋게 나오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방식을 저희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달리티가 세 개라서 세 개끼리의 그 크로스 모달리티를 그 크로스 어텐션 헤드를 전부 다 만들었고 결과 자체는 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혹시 멀티모달 하실 분들한테는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어, 네, 발표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앞에서 한 것들은 좀 이제 생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제 뭐 며칠 이렇게 외래 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30일 임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30일의 데이터가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하나당 하나의 벡터 요소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뭔가 이제 같은 모달리티끼리 다른 시간에 들어왔다 이런 반영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뭐 시간값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도 좀 선후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뭐 트랜스포머 원래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트랜스포머나 RNN, LSTM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저번 발표 때 봤던 것처럼 그 하루를 그냥 평균을 내 가지고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 그 하루에 이제 하나씩의 벡터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벤트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뭐 한 이벤트당 그냥 하나씩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봤었었죠. 뭐 하루 동안 나왔던 인베딩을 전부 다 평균을 낸 다음에 이때는 트랜스폼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이제 GRU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인베딩 값을 하루에 하나씩 벡터로 줬더니 결과가 꽤 잘 나왔다 이런 내용이었고 여기선 이제 뭐 어쨌든 GPU가 부족해서인지 하루에 하나씩 하긴 했지만 뭐 시간 단위로 좀 더 이제 많이 쪼개면 좋겠다 이런 논의도 있었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마 그 한은 선생님 랩에서 하는 그 CDM이 이 분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룰 또 다른 논문 중에 하나의 모달리티 콜랩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다른 분들도 사실 그 모델을 설계할 때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플러스 테이블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테이블 데이터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AUC가 올라가면 테이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진짜로 컨트리뷰션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율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그 이걸 다룬 논문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모달리티 컨트리뷰션이란 걸 실제로 정량적으로 나타냈고 뭐 몇몇 모델들에서 이제 이 모달리티 컨트리뷰션을 재봤더니 사실 하나의 모달리티가 필요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하다가 보니 물론 이제 이런 모달리티 컨트리뷰션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사실 유니모달이나 아니면 멀티모달 모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트레이닝을 충분히 열심히 시키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진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다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할 때 이 모달리티 컨트리뷰션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하나를 제외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달리티 임포텐스라는 값을 정했는데 이건 이제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레딕션을 한다고 할 때 마지막에 어, 그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 프레딕션 값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프레딕션 값들이 이제 전체 모델을 썼을 때랑 그 하나의 모델을 빼놓고 했을 때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게 MI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모델 안에서 그 패치 하나를 제외했을 때는 또 그거랑 최종 모델로 돌린 거랑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제 그 값들을 모아놓은 게 모달리티 임포텐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의 값을 가렸을 때 얼마나 최종값과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그 값이 얼마나 프레딕션에서 중요했는지 이거를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레이 플러스 클리니컬 리포트를 했는데 이제 뭐 이런 뭐 뉴모토락스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해놓고 뭐 텍스트 플러스 체스트 엑스레이로 멀티모달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VL이 비전 플러스 라마 그 다음에 라마 단독이랑 MLP가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VL이 사실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합쳤더니 이제 결과가 더 잘 나왔고 RL 같은 경우는 이제 레즈넷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마보다 더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었는데 네, 이거에서 컨트리뷰션을 봤을 때 보시면은 레스넷이 0.18 대 0.82 그러니까 텍스트가 0.82 정도로 82%로 중요했다는 뜻이고 비전 트랜스포머랑 라마를 합친 거에서는 체스트 엑스레이가 0.13 그러니까 13%로 컨트리뷰션이 줄어들었죠. 근데 컨트리뷰션이 줄어들었는데 정확도는 올라갔으니까 사실 그러면
이 모델은 컨트리뷰션을 적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방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멀티모달에서 AUC가 올라가지고 약간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논문이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이제 뭐 0대 1로 완전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 그 테이블 데이터까지 같이 넣은 건데, 테이블 데이터까지 같이 넣었을 때도 뭐 에이지나 타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컨트리뷰션이 높은데, 이제 뭐 다른 그 인슐린 유스나 아니면 섹스 같은 것들은 좀 어 컨트리뷰션이 낮은, 그런 이제 그 모델 안에서 패치로 따졌을 때 컨트리뷰션이 낮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X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낮고요. 그래서 이런 컨트리뷰션이 다르고, 이제 하나가 너무 부족한 이제 모다리티 콜랩스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간편하고 더 많은 곳에 쓸 수 있는 모델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이 논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모델 만드실 때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텍스트가 짧기도 하고 그 텍스트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게 그 엑스레이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보다 더 쉽다고 판단을 했고, 가끔은 뭐 테이블 데이터가 그 충분할 때도 있고, 모탈리티 같은 걸 특히 예측할 땐 테이블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하나의 모달리티가 무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모달리티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뭐 모델 셀렉션을 할 때도 더 도움이 되고, 또 인터프리터빌리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이어서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이제 논문을 쓰기보다는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들 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굳이 다루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달리티 셀렉션을 어떻게 할지 할 때 뭐 모달리티 컨트리뷰션도 중요하고, 또 모달리티를 얼마나 좀 잘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버피팅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이랑 퓨전, 임퓨테이션 메소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진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뭐 몇억 명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모델 구조, 뭐 인베딩을 어떻게 할지, 퓨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건 좀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N수가 적고 사실 이제 모집단을 대표하는지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들을 잘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를 또 리뷰한테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 특히 이제 템포럴 체인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어, 잠시만, 녹화가 어디 갔지?